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기소 1년여 만에 결심 공판을 끝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약 38분 동안 구형의 이유를 읽어 내려갔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구형량이 구형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는 그러니까 권력 독점의 목적 그리고 군 치안 권력을 동원했고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일으킨 세 가지 요소를 반영을 했을 때 결국 특검 입장에서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제외하고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그 법정형 자체가 사형 징역 그리고 무기 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무기 금고의 경우에는 애당초 이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형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배제됐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었고 결국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서 특검은 좀 상징성을 고려를 해서 그리고 이러한 권력 독점 목적이라든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부분들을 고려하자면 사형이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형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행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사형을 특검에서 선택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집행의 가능성보다는 그러한 상징성 그리고 특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여러 가지 참작할 요소가 있어야만 사실 무기징역으로 낮은 형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재판을 쭉 지켜봐 오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일반 피고인들이 늘 하는 것처럼 반성한다 아니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든지 뉘우치는 그러한 발언이나 행동을 보인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작의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최고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특검의 이제 논리가 한 가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형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정형으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형을 할 수는 있고 재판부 역시도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징성의 의미를 담아서 더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목소리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형 구형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범행을 일으킨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종합하면 둘 중에 선택지 중에서 최저형으로 갈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고 최고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설명이었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구형 이유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눈길이 가는 부분들이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지목했던 이 반국가 세력이 바로 윤 전 대통령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인 평가라든지 정치적인 함의가 담겨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면 내란죄라는 것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을 설명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이 본인이다. 내지는 독재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다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에 포함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국헌문란이라는 이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설명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이제 윤 전 대통령 본인이다라는 표현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들었던 것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상 그러한 목적성이라든지 명분 자체는 허위의 명분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헌법상의 질서를 흔들리게 하고 위태롭게 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중대성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구형의 순간을 또 보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미소를 또 보이기도 했고요. 또 방청객들 일부는 특검을 향해서 이제 큰 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글쎄요, 법조인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일반 사건에서는 사실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굉장히 물론 법정 자체도 엄숙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네.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1년을 더 받는지 아니면 실형 사는지 집행유예로 끝나는지 벌금형으로 가는지 이것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고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긴장하고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 자체도 이렇게 헛웃음이라든지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의 사안은 좀 다른 사안인 것이 아무래도 뭐 본인이 사형이든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구형이 되고 결론적으로 어떤 선고량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본인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어떠한 구형량으로 구형을 하든 뭐 결국에는 뭐 나중에 뭐 사면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정치적인 뭔가 희생양으로서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더 씌워지게 되면 사실은 특별한 체감 없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그렇게 막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의연하거나 뭔가 본인이 그냥 헛웃음을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에서 행사 재판에서 모습이 쉽게 보여지는 측면은 아니고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피고인이 이렇게 뭐 특검이나 아니면 뭐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미소 짓는다라든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다 이 양형에 반영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 자체 그리고 본인이 재판에 임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첫 번째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두 번째 결심 공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릴레이로 변론을 이어가면서 11시간이나 소요가 됐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또 시작될 예정인데 남은 재판에 대해서도 뭐 각종 법기술을 동원한다던가 아니면 시간 지연 전략을 쓴다던가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법부가 직권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계가 되다 보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재판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내지는 전 국민을 상대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재판에서 다뤄지는 법적인 쟁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소사실 관련돼서 굉장히 엄격한 쟁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굉장히 장황하게 뭐 몽테스키웨와 갈릴레이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일반적으로는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예. 이렇게 침대 변론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서 본인들이 주장을 펼치고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 득이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엄격하게 법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유리할 것은 없는 그러한 전략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재판부가 물론 끊고 싶지만 그래도 조금 기회를 주고 들어주는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결심 공판을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5시로 시간을 제한하고 계속 거듭 독촉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피고인 측에서는 방어권을 들고 절차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다음 항소심이라든지 그다음 신급에 넘어가서도 다퉈질 개연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재판장의 또 책무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지금 첫 번째 결심 공판으로 끝났으면 여러 가지 소송 지휘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첫 번째 기일에 워낙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그것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쓴 시간만 11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게 소송 지휘권을 개입이 해서 이 재판부가 좀 적절하게 쟁점 정리라든지 자르고 가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과 그리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권리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잘 균형을 이루게 하느냐가 이 재판부의 책무이자 그리고 능력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심 선고 날짜도 나왔습니다. 다음 달 19일 오후 3시가 되겠는데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한 이제 재판부의 1심 판단 뭐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가 쉽게 등장하는 죄는 아니지만 비교적 그 구성 요건은 간명하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폭동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짚어볼 목적은 이제 짚어볼 부분은 계엄의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계엄의 목적 자체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정도의 그런 긴급성, 긴박성이 요청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기 집권, 독재를 목적으로 그리고 헌법 질서를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 부분은 일단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행 단계, 폭동으로 볼 수 있을지 얼마나 실행의 정도가 옮겨졌는지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포조를 가동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시켰다 이런 행위, 일련의 행위들이 과연 폭동으로 볼 만한 것인가 또 짚어보게 되는 것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요소들과 변호인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뭐 경고성이었다 아니면 뭐 질서 유지 목적의 군 투입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사실관계 판단을 기초로 해서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이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고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 이제 특검에서 노상원 수첩에 대한 부분을 앞서서도 굉장히 유심히 좀 살펴보고 또 분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좀 유효하다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증거로 받아들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이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이 계기가 돼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변경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을 준비했다라고 이엘컬어졌던 것이 처음에 공소 제기를 했을 때에는 2024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했는데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훨씬 그 이전부터 이러한 계엄 관련된 메모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10월부터 그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라고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 구형량에 비견하는 그러한 선고량이 정해질 수도 있겠고 일단은 특검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30년 구형이 굉장히 중형을 구형한 것인데 그 이유가
재판부가 단순히 가담하고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니라 본인이 기획자이자 설계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30년형을 구형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에 내려지게 되면은 2심 재판부부터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럼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이 통과가 됐고 실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법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중앙지방법원의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구성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했어요. 판사회의에서 구성 기준이 마련되면 그 이후에 사무분담위원회로 넘어가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굉장히 좀 초기 단계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아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다라고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늘어지거나 내란 전담 재판부가 준비가 안 되면 일단은 진행하다가 나중에 사건을 넘기거나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의 1심 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10년이 구형됐다라는 것은 10년형이 이제 선고가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보는데 다만 법원이 이 죄를 두고 그 행위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체포방해 혐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호처 직원들을 사유화해서 나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 체포를 막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차벽까지 세우고 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법을 굉장히 경시하는 그러한 인식이 반영이 되어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간혹 구형량과 동일한 양의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를 해서 하겠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을 하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판부 입장에서 양형 요건을 반영을 할 때 유리하게 반영해줄 요건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모든 사건, 지금 8개 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모든 사건에서 최고 형량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거나 정말 이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판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